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2월 6일 화요일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삼정 공연단이 묵화항으로 입항했다죠. 방금 YTN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공연 티켓 응모했었는데요. 꽝입니다. 200대 1 경쟁을 못 뚫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는 큰 혼돈의 시대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도덕과 윤리, 가치의 기준이 미국을 필두로 흔들리고 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이 코끼리코 놀이 있죠. 코끼리코처럼 빙빙 몇 바퀴 돌고는 주어진 과제 해결하는 놀이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5바퀴를 돌고 과제를 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15바퀴는 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경제를 이만큼 키웠고 민주화를 이만큼 성숙시켜온 것은 우리의 저력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저력, 힘입니다. 그 힘의 주체는 바로 우리 국민들, 사람이었고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광야에서도 독립을 생각했던 우리 지사들의 뜻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할 건데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애완 문제, 이거를 이야기하고는 5분 만에 퇴장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한번 박주민 의원과 연결해서 입장 한번 들어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3일 남았죠. 2부에서는 북한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 황보영, 고양시 장애인 아이스하키팀 감독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남북 단일팀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지금 35명이 됐죠. 북한팀 12명이 조인을 했습니까? 2003년 일본 겨울 아시안게임에서 아이스하키 남북 대결 펼쳤던 당시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진답니다. 국가대표 2 이렇게요. 자, 화요일 3부와 4부 이슈 동상이몽 시간에는 개헌 논의 쟁점과 전망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출범을 주제로 해서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박상민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의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이미 개봉한 영화를 갖다가 개봉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국가대표 2가 개봉이 되어서 잠시 뒤에 있을 2부 인터뷰에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 강원랜드에 채용비리 압력을 넣었다는 게 아마 수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금태섭 의원을 비롯해서 일단의 의원들이 철저한 수사와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5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법사위원장이란 자리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왜 이게 중요한 자리인지요? 어떻게 보면은 법사위를, 상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네.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국회에서 대단하거든요. 그렇군요. 모든 법에 대한 최종 관문입니다.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예. 그 관문을 책임지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이죠. 예. 그 정도 분이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하신 법안이나 모든 법안들은 이 법사위를 일단 먼저 상정되어서 심의 통과가 돼야 되는 거군요. 법을 발의하게 되면은 그 법에 관련된 해당 상임위에서 먼저 심의를 거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꼭 법사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제 체계작구 심사라는 것을 거친 다음에 네. 본회의에 비로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우원식 원내대표가 법사위 때문에 지금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 자구심사권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내놨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사위 체계, 이 자구심사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법률이 발의가 되면은 직접 관련된 상임위에서 먼저 심의를 거치게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법사위로 와서 체계작구 심사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 이 체계작구 심사라는 것은
이 법안이 다른 법안하고 충돌하는 것이 없느냐, 또는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 체계 심사고요. 예. 자꾸 심사라는 것은 법 안에 오탈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법 안에 이제 비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심사하는 걸 또 자꾸 심사라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체계 자꾸 심사라고 하는데, 예. 요것들을 하는 역할을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원래 본질에서는 좀 벗어나서 내용까지도 막 건드려가면서 심사를 하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꼭 통과돼야 될 법이 이제 잡기도 하고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예. 이 체계자구 심사 관련된 권한을 좀 축소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법사위의 권한이 막강하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법사위가 상원의 행세, 즉 법안을 심의하는데 오래 끌거나 이렇게 좀 까탈스럽게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를 좀 들어주시죠, 뭐 있으면. 예, 그건 16년 11월. 그러니까 1년도 훨씬 전에 이제 상정됐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여전히 심의절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잡혀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또 많은 법들이 지금 법사위에서 잡혀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 아시겠지만 박주 의원님께서도 과거에 네. 여당이 야당일 때, 또 지금 네. 야당이 여당일 때 네. 서로가 다 돌려가면서 돌려막고 하던 내용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네. 저도 지금 초선이라서 19대 때 어떤 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19대 때는 법사위에서 여러 다툼은 있었지만 그래도 법안 심사에 있어서는 훨씬 더 속도를 냈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 특히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은 어떤 나름대로의 권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사위를 운영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법안 심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갖게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를 넘어서서 사실은 법안이 심의될 때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차관이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해서 현안질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위원회들이 집적되어 있는 작은 국회처럼 운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현안 질의를 이용해서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네. 장관이나 차관들 입장에서는 이 현안 질의를 좀 피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 더 나아가서 법사위가 고유하게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검찰이나 법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이런 것들이요. 예. 이런 데는 오히려 진짜 위원회의 장으로서 또 직접적인 어떤 발언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사법개혁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보고 있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필요한 것도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법사위의 활동이 상당히 적폐스러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안 심사가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국회 전체 차원에서의 어떤 효능감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못 드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안 질의. 이 현안 질의가 원래 기능이었던 법안 심사나 이런 것보다 좀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사실상 이제 대정부의 투쟁의 장, 이런 식으로 좀 법사위가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조정할 것인가가 많은 지금 국회의원들 또 국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권위원장도 나름대로의 변명은 아니신 것 같고 힘든 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압력을 넣었다 하더라도 야당 의원이 무슨 힘이 있나, 청와대 민정에서 공격하고 민주당이 틈만 나면 권성동 때문에 공수처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압력을 행사할 정도로 나는 바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당 다수당은 법사위원장을 꼭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권성동 위원장의 말대로 네. 법사위원장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야당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도 없다면 왜 꼭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할까요? 야당에서. 네. 아니죠. 실제로 영향력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야당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데 뭐 왜 그러냐라고 말하는 건 좀 맞지 않죠. 예. 그렇군요. 권 위원장 사퇴 의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오늘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본인 사퇴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으면은 법안 통과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법률 출신들이, 율사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박영선 그러니까요. 의원님 같은 경우는 율사 출신이 아니시죠. 예. 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그 권성동 위원장 관련해서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압력을 행사해서 강원랜드에 인사 문제를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그 받고 있는 의혹이 두 가지신 거죠. 하나는 이제 법사위원장 또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채용 관련된 부정한 일을 했었다는 의혹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그것에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마시키려고 했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아까 말씀하신 법사위원회의 그 소속 관리 감독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가까운 인근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자, 다른 현안 하나 또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어제 이제 이미 사법부의 판단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왈가왈부하기보다 박주민 의원이 오래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저희 방송에서도 아마 인터뷰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2심 판결에서 이 납득할 수 없는 대목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걸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것의 실체를 부정해 버렸어요. 도심에서. 근데 일반 국민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또 저 같은 사람들도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뭐 그 삼성 그 불산하고 제일 쪽의 어떤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승계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승계 작업이라는 게 없었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실체관계 파악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또 재산 국외도피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페이퍼 컴퍼니가 외국에 있는 걸 인식하고 보냈는데 그게 해당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런 거 다 뭐 인정한다고 쳐도 36억 뇌물로 준 거는 인정한 거거든요, 법원에서. 36억 뇌물로 줬다고 하면서 집유를 하는 거는 뭡니까? 글쎄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30억 뇌물 주는 사람들은 다 집유로 나오는 겁니까? 대법원에서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을까요?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리적인 판단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바로 잡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좀 정치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을 사면으로 풀어주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어쨌든 간에 사법부가 판단을 해서 정치적으로는 좀 부담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못 하겠고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거품 불겠습니까? 여당 국회의원이. 말이 안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은 다 공분을 하고 있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것은 좀 사실과 다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곧. 다음 주 1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기도 한번 예상을 해 주시죠. 일단은 뭐 최순실의 경우에도 혹시나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뇌물을 준 거하고 뇌물을 받는 것 자체가 아예 그 법정형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은 측인 최순실의 경우에는
당연히 중형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형이 예상된다. 중형이라 그러면 보통 한 몇 년 정도, 한 20년 이상입니까? 구체적인 기간까지는 제가 좀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 뇌물 수뢰액이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이 그렇죠. 가능하기 때문에요. 예. 예. 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겠지만 벌써 구형도 25년 구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최소한 15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한 분이 질문 주셨어요. 2230번님인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법사위에 지체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물어봐 주셔야 했습니다. 몇 건이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까? 대략 한 8,900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8,900건요? 예. 어휴, 심각하네요. 청취자분이 질문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